본인이 그 노란 봉투 달고 있으면 모르면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한번 알고 games, acting out names, guessing the parts we played. Oh, what a hit we made! We came on next to 그걸 무기로 해갖고 관찰을 한 셈이죠. 분동하고 있죠. 분노하시는 거죠. 예, 되게 강자가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다 쓸 수 있고 약자는 당할 수밖에 없는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바뀌어야 같고 됩니다. 예, 바꿔야 됩니다. 되게 시급할 것 같아요. Say, little serenade, song of my heart's composure. I hear still, and I always will, best on the view, charade. 자, 한 끼 시사 연말 특집 충북 지역의 노동자들 모시고 기업의 손해배상,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이 손해배상 소송 관련돼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거 실태조사 비판의 목소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변호사님. 고용노동부가 그래도 되나 싶어요. 네. 왜냐하면 그 손잡고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뺏겨서 베꼈다고요? 예, 손잡고에서 했던 걸 베꼈다고요? 예, 그대로 뺏겨가지고 했더라고요. 우리 객석에 윤지선 활동가님 나와 계시죠? 잠시 나오십시오. 예. 아유. 네.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이신데요.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도 전에 손해배상 청구를 먼저 합니다. 사측의 주장만으로 소송이 가능하거든요. 쟁행위를 왜 했는지를, 그러니까 파업을 왜 했는지, 노동자들이 뭘 가지고 항의를 하는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단체 교섭이랑 단체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게 대놓고 불법이었어요. 불법 파견을 했거나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이제 가동을 했거나 아니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거나.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그 자료를 베꼈답니다. 정확히는 저희 자료를 쓰겠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먼저 연락이 왔었어요. 예. 8월 달에 국회에서 실태조사도 하고 해외 사례도 조사를 하겠다라고 장관이 약속을 한 거예요. 예. 손해배상 소송 실태부터라도 정확하게 조사해야 되지 않는가.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야말로 고용노동부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실태조사는 물론이고 외국 사례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근데 장관은 약속을 했는데 고용노동부 직원들은 좀 생각이 달랐나 봐요.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실태조사를 자기들이 직접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다. 그 저희 자료를 갖다가 좀 사용을 해도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요? 네. 너무 웃긴다. 그래서 아니, 저희는 어쨌든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단체여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법원에 직접 요청하면 민간 차원에서 얻을 수 없는 숨어있는 사건까지도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고용노동부에 굉장히 기대가 크다. 법원을 통해 직접 자료를 받으셨으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손배가압류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제기됐던 연도가 혹시 언젠지 아세요? 2000년도 정도 아닐까요? 1989년입니다. 89년입니까? 예. 네. 그런데 2009년부터 취합해서 그거를 실태 조사한 거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져가서 해석은 어떻게 하던가요? 저희가 사이트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네. 그 손잡고 아카이브라고 치면 나오는데 손잡고 아카이브라고 아카이브? 치면 나오는데요. 저렇게 판결문도 모아놓고 와. 이 판결의 내용이 어떤 걸 의미한다라는 해석을 해놨는데 같은 자료를 놓고 다른 해석을 내놓기 시작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좀 네. 드리면, 그래서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이제 점거 농성을 했기 때문에 조업 손실이 생겼다. 그러니까 점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어떤 손해가 생겼고 네. 그런 판결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원인은 1년 가까이 교섭을 할 책임이 있는 대우조선이 교섭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하청업체는 교섭을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보지 않고 예. 판결문에 필요한 본인들이 필요한 사측에 유리한 그런 내용만 좀 뽑아서 고용노동부가 해석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점거 행위했으니까 손해배상 물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논리 전개를 하는 했다는 거죠. 말로 씨. 한 예. 30초만 멈춰도 그렇게 막대한 손해가 기업에서 난다는 걸 안다면 안 해야죠. 그러면 사실 자기도 더 들어줘야지. 조심해야죠. 원래 들어줘야죠. 그리고 그죠? 빨리 나서서 교섭을 해서 그런 막대한 손해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그렇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네. 그렇게 손해 날 것 같으면 해주면 되지. 교섭을 빨리 해야죠. 나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근데 어차피 손해배상하면 근데 시간 너무 끌고 이상하다. 돈 물려가지고 좀 압박을 가하고. 저희는 차라리 저희의 어떤 분석 내용을 부정하고 싶다면 그걸 부정하는 근거라도 있었으면 했어요. 그런데 실태조사 내용에는 그런 근거조차 없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손잡고에 상근 활동하시는 분이 예. 우리 윤지선 활동 한 분입니다. 네. 네. 혼자서 그걸 한다고요?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십니까? 활동가입니다. 전문 활동가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니 고용노동부 전체 직원보다 더 많은 더 일을 많으시-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렇습니다. 훨씬 많은 일을 한 거죠. 어머 세상에 나라가 이렇게 그러게요. 망하고 only you 돼버렸어요. 한 명.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니 그냥 장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저희 그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6월 30일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홍보도 따로 하지 못했었는데 고용노동부가 그런 식으로 저희 아카이브 자료를 갖다 썼다고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해줘서 네, 사이트가 그 이후에 기사화가 좀 많이 되긴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노동기본권을 행사하게 되면 민형사상 면책이 되므로 일단 이번에 공권력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는 것도 그런 그 악순환이 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함이다라는 취지로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이정식입니다. 노동조합은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민주주의의 보루입니다. 전 세계 노동조합의 총연합단체인 세계노총 ITUC는 한국의 노동인권 상황을 세계에서 꼴찌로 분류했습니다. 노동조합 운동을 하다가 구속되고 자유형을 선고받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울러서 우리나라는 본인은 물론 가족, 친척, 친구까지도 파멸하게 만드는 손해배상 가압류가 밥 먹듯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위기를 뜻하고 노동 이 사회가 지속까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해외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해외는 어떻습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낸 보고서에 보면 네. 기업이 이제 노동자나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례가 아주 뭐 100년 전, 왜? 산업혁명요? 예, 100년 전요?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사례가 없다라고 아이고야.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제임스 와트 뭐 이럴 때인가요? 네. 그러면 외국에는 지금 이렇게 기업이 노동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하는 경우는 최근에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노동사업권이 제대로 보장돼 있는 거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예. 교섭을 제대로 그런 할 수 있고. 헌법이 있는 나라라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민주노총 있으니까 외국에서 네. ILO나 뭐 네. 국제 그런 단체에서 노동기구. 예. 여러분도 오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한국의 상황을 들어보고 가장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왜 한국은 노동조합들이 파업하면 구속되고 형사처벌 받느냐 이게 첫 번째고.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 이상하다. 두 번째가 어떻게 회사가 이렇게 노동자들,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물어봤죠. 왜 당신네 나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느냐? 뭐라 그럽니까? 궁금해요. 자기들도 그럴 수는 있대요. 아하. 그런 상황이 생길 예. 수 있는데 돈이 있는 회사가 아하. 그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돈이 없잖아요.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막상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소비자들이 싫어하지 그렇죠. 않을까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 대대적으로 이 비판하겠죠. 비판하고 지탄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가 완전히 그걸로 인한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감히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한다는 거죠, 실제. 그럼 결국은 이 얘기 너무 큰 것 같아.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회사 브랜드 가치가. 네. 그래서 할 수 있고 법적으로 봤을 때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많은 어떤 기업이나 이런 사례에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우리도 그러면 좀 그러면 안 되나? 하이트 진로 사지 마. 쌍용차 사지 마 하면 되나? 사지 마. 대우조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배를 살 수는 없으면 우리가 뭐 배를 뭐 사거나 할 수는 없는데 이 여론 때문에 뭐 독일이나 뭐 참 미국 그때 잘 없거든요, 사실은. 그게 당연하다. 이거 되게 놀라운 일이긴 한데. 변호사님, 우리나라는 기업이 이렇게 노동자한테 손해배상이나 이렇게 하는 게 헌법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렇게 이제 그게 노동 3권이죠. 예, 3권이라고 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노동 변호사 처음 됐을 때 우리 선배 변호사들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 이거였어요.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파업하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그게? 특수고용 노동자나 사내 같은 노동자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하면 평화적으로 다 해도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이 왜냐하면 교섭 건 자체가 없어요. 예. 비정규직은 원청이 아니고 하청이니까. 그리고 불법이 되는 순간 민법상의 논리로 이제 손해배상이 이제 대상이 되는 이런 이제 구조로 가게 되거든요. 이 3건을 헌법에서 헌법 가치로 보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위축이 되니까 그래서 필요한 법이 노란봉투법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예. 원인 제공.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파업의 원인 제공을 사용자가 했다면, 그리고 자기가 원인 제공을 해서 파업했는데 파업이 불법이라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게 좀 이상하죠. 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법에서 예. 손해배상도 못하게 이제 예, 하는 그런 거 좀 건데. 하자는 거고, 특히 이제 이 개인한테 하는 것은 좀 너무 한 너무 거니까. 가혹하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가혹하죠. 그러니까 개인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말로 씨, 법 괜찮죠? 그렇게 바뀌어지면.
반드시 근데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도 그렇고요. 또 언론 중에는 보수 언론 이런 데도 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꾸는 거를. 그 실태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은 뭔가 자기들이 지키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가? 노조의 이기주의적 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 불법 파업을 주장하는 삼국지 항건적 보호법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반대로 주장하고 싶은데 그동안 대부분의 어떤 정당한 노동자들의 활동이 불법화되어 있는 것을 좀 원상으로 정상화시키잖아요. 차라리 정상화시키려면 정상화시키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힘 있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할 수 있게 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서 그들의 활동이 다 불법화되고 있는 이걸 좀 바꾸자. 그러면 지금 다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아니 저분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나도 모르고 저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물어볼까요? 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상태를. 한 가지 좀 말씀드려보면 저희가 그 30년 동안 있었던 판결을 뒤지다 보니까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경총이나 보수 언론이나 똑같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태까지는 그런 파업을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손해배상 제도가 살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 30년 동안 사실상 파업은 없었어야 돼요. 저들의 주장이 맞다면. 근데 파업은 계속 있었어요. 네, 그러면 파업의 원인을 들여다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첫 번째 질문, 노조의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나를 저희가 현장 당사자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무엇으로 막을 수 있다고 그럽니까? 교섭으로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사측하고. 네. 그리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면 우리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파업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회사가 잘하면 되잖아요. 회사만 잘하면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사실. 예. 공감하시면 지금 고개 계속 끄덕끄덕거리세요, 건수 씨. 맞아요? 말씀하십시오 하라고 좀 들렸잖아요. 저 사실 불법 파업이라는 것들을 아까 말씀하셨을 때 쉽게 말해서 저희가 최근에 파업을 하면서 느꼈던 건 무엇이냐면은 당사자보다 공권력과 마주치는 일들이 더 많았어요. 경찰. 회사는 못 보고 경찰만 본다 이 그렇죠.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는 파업을 할 때 위축되기도 하고 불법에 노출되기도 하고 결국 다람쥐 쳇바퀴에 굴러가는 노조 활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타파하려면 지금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을 해서 노조권도 확실히 보장을 받아야 되고 단결권 그리고 교섭권 이런 것들로 통해서 기업과 대화를 함으로써 불법 파업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달 14일 노사정위원회 차원의 어제 과거 문제는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걸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노사정의 한마디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개별 회사의 재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에서 명확하게 정리해줘야만이 협상이 될 건데 그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합의문의 문구 내용 표기를 경총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은 보존된다고 규정한 헌법상 노동상권과 함께 재산권도 보장되어 있는 바 재산권과 노동상권의 조화 질서 속에서 노조법이 규율되어야 합니다. 헌법상 걸린 노동상권을 무력화, 형해화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우리나라 노조법은 국제적으로도 비난의 대상입니다. 불평했습니다. 국민의 위원들은 직무유기입니다. 노동법이 각각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개정 과정을 단 한 번이라도 최근에 직장갑질 119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그 설문조사 결과를 나타났는데요. 네. 25%가 만 노란봉투법을 알고 나머지는 거의 다 노란봉투법이 몰라요. 뭔지 모른대요. 말로 씨. 저 사실 몰랐죠? 노랑봉투에 딴거 생각하셨죠?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 법의 내용을 내용을 읽었고 몰랐어요. 아직 이게 이제 상정 중이라는 것도 몰랐고요. 몰랐고요. 그 손배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걸 도와서 같이 내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근원인 손배를 못하게 만들자라는 건지를 몰랐어요. 몰랐다. 모르는 분이 지금 말씀하면 열에 뭐 4명 중에 1명 그럴 정도 것 말고 같아요. 3명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직장갑질 119에서 2조와 3조를 설명을 하고요. 설명을 하고? 이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이 법의 통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어허. 다시 조사를 한 거예요. 우와. 그랬더니 결과가 80% 이상이 80%가. 그렇죠. 이거 통과돼야 되는데 동의한다라고 답을 잠깐만, 우리 했답니다. 여기 방청석에 노란봉투법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쌍용은 손 드셔야지.
본인이 그 노란 봉투 달고 모르는 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한 분 알고, 김종국 조합은 한 분 알고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잘 없었죠, 지금 사실은. 말씀만 해주세요. 예. 네, 그 노란봉투법이 제정이 되더라도 저희 쌍용자동차 당시 어떤 선배 가압류나 고통받았던 노동자들은 실은 이걸 당장 혜택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 되지 소급할 수는 못하거든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가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렇게 긴 시간 고통받은 수행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나는 이렇게 당했지만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앞으로의 미래 아이들한테는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있어서 긴 시간 이렇게 어쨌든 함께 이 법 개정을 위해서 또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8인 정치회담에서 민정민주 양당 대표들은 단체 행동권의 행사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유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 3권을 완전 보장한다는 민주당 측 안에 합의했습니다. 자, 오늘 연말 특집 한 끼 식사입니다. 자, 우리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2003년에 손배가압류 관련해서 토론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3년에 또 토론회가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또 10년이 지난 지금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이 돼서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윤진 활동가도 네.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그 노란봉투 캠페인 첫 제안한 첫 기부자 네. 그 배춘환 씨가 네, 하셨던 말씀인 최근에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저 마음에 너무 울렸는데 그때는 47,000원씩 10만 명이 내면 저 노동자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8년 네. 지난 지금은 47,000원을 100만 명이 내야 되는 대우조선해양 470억이 됐잖아요. 470억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470억이 다시 4,700억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우리가 2014년 그때 법을 개정했더라면 지금 하이트 진로 노동자들이나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이 이렇게 고통받지는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입니다. 네. 그게 4조 7천억이 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말로 씨가 오늘 제가 제 느낌이 몰라도 눈물이 좀 고여 있는 그 분노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모르겠어요. 좀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들었을 때 제가 화면도 보고 이러면서 너무 속상함이 밀물처럼 밀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해야 돼서 이렇게 목 잠기면 안 돼가지고 좀 컨트롤했습니다만은 너무 속상했고 그리고 아마 지금 당사자들이 경험한 그거의 절반의 절반만큼도 보통 시청자들이나 저 같은 일반인들은 모를 수 있고 현업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공감하기가 되게 어려웠고 또 이제 법 같은 것도 잘 모르고 하니까 노동법이나 지금 노란봉투법의 실태도 모르고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얘기도 제가 듣고 선생님 얘기도 듣고 변호사님 얘기, 활동가님 얘기 다 듣다 보니까 진짜 한 끼 식사를 든든하게 한 것처럼 뭔가 제가 모자랐던 생각들이 많이 채워지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내가 내 힘으로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파업은 끝났지만 손배나 가압류로 노동자들이 끝까지 많이 힘들어하고 또 뭐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자, 기업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 새해에는 좀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자, 연말 특집 한 끼 시사
특집 토크쇼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따뜻한 불빛 새어나오는 작은 집에 만나질 떠돌던 아이를 고요히 잠들었네. 엄마의 낮은 기침 소리 별빛은 물끄러미 먼 곳의 물소리도 이젠 조용하겠네. 깨우지 마라 저 예쁜 한식의 밤을 흔들지 마라 저 고요한 평화의 밤을. 모두 제자리로 모두 제자리로